만든 환자단체연합회 유종 대표입니다. 환자단체 입장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것 같지 않다. 입장을 내자고 입장을 냈는데 이게 전초에 좀 반박하고 저희들 반박하는 그 과정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돼서 의사와 환자가 나눈 첫 번째 사실은 공개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우성에서 근무하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보람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건실한 대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노한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위 말하는 도가니법이라고 일컬어진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안고 있죠. 오늘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려고 하고 그 독소 조항들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의 그 올바른 진료받을 권리들이 침해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의 노무의 박종호 변호사입니다. 두 단체 분들 모두 다 이 법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오늘 토론을 통해서 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적정한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의 이제 문제와 또 그 취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단체연합회가 먼저 주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노한규 대표님의 주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적어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사협회나 여러 개 내부에서 이 법에 준하는 그런 이제 자율징계 규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실제 1년에 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실제 이런 이렇게 영업 취업이나 개업을 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성범죄 의뢰에 대해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취업이나 개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고 그 상황이 법이 나온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인식 중에 가장 저를 불만이 뭐냐면 진료라는 이유로 환자들의 신체를 다 접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좀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 제기하게 되면 마치 자기를 그 사람처럼 취급한다고 오히려 화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성범죄 의뢰에 대해서는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게 연구든 아니면 일정 기간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과 의사들에게 부당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법을 적용시켜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의사가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됩니까? 그 대한민국의 어떤 직종이 상대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 면허가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되고 개설금지가 제한되는 그런 차별을 받는 직종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법률을 지금 그 자료에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펴보면 누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가, 유치원, 학원,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지원 등의 기관, 청소년 보호 재활 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의 특성이 의료기관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곳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기관에 의탁하는 그런 직업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이라 보여지지 않고 이 법이 이제 개정되는 그 주 1년의 과정대로 보면요. 제가
그 국회 속기록을 봤어요. 쭉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의료인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아마 한 30초 정도 논의됐을 겁니다. 아마. 네, 그걸 보면 한 이제 속기록의 줄로 보면 한 5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기는 마치 이제 강간이나 내지 강제추행 이제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를 할 가능성은 극히 적겠지만 뭐 음란물을 배포한다든지 내지는 음란물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행위와 강간과 강제추행을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똑같이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작은 처벌,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큰 처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헌법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징역형, 벌금형, 뭐 사형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죄와 상당히 다양한 죄와 형이 있고 그리고 그 형 중에서도 기간이 다양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이 전혀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무조건 취업을 제한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의사들이 답답해하는 건 그건데 진료실 현장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다가 나는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하면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의사들의 불안감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다. 형사절차상 3심제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얼마든지 위법성 조각사유 된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처벌받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 범위와 이 현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느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좀 그 입증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동 성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이제 아주 행위들 좀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법이 뭐냐면 이제 형법의 조항들을 일부 빌린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추행의 개념은 사실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확해지겠죠. 물론 이제 뭐 입증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강제추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정의 조항에서 그대로 보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추행이 가지는 개념에 있어서 스펙트럼을 좀 넓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만약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이것이 의사 선생님이 실수로 나한테 단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 환자 쪽에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좀 전에 안기종 대표님은 가벼운 벌금형에도 의사가 10년 동안 그 취업 제한 받는 거, 그다음에 개설금지 그런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민정 변호사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진료 도중에 진찰회의 도중에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 진찰을 위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형이 유죄 판결 받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일반화시켜도 되는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이 의사가 이런 고소를 당한 의사가 본인의 가족이라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릴게요. 다른 직역에서는요, 교사, 어린이집, 학원 교사들 다 있잖아요. 이에 대한 문제가 없었었어요.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고요. 5년이었거든요. 10년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었어요. 근데 왜 유독 의사들만
이거 과도하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 벌금을 이야기하시는데 성추행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현재 벌금형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 10만 원은 괜찮고 1000만 원은 안 됐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고 말만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라고 하면은 검사들이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러 조사를 하고 걸러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 거지 단순히 누가 얘가 나를 만졌어요라는 것만 의해서 그렇게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전제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기획금지에 대해서는 제가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 법안을 자꾸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이 법안이 진료를 위축시킬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어제 통계가 699명의 의사 중에 무려 93%가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나는 위축진료,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그 93% 의사들한테 당신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안 됩니다. 그 의사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일이지. 아까 위축진료 하셨잖아요. 저는 딴 거 다 이해하다가 위축진료는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의사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시면 의사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위축진료 하는 건데? 저는 산부인과 의사도 물어봤거든요. 미국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귀찮을 정도로 동의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미국의 의료가 우리보다 못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 의사들은 다 하는데 한국 의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진료를 하고 싶고 네, 그런 그러니까 장을 만들자는 거죠. 도 대표님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지적하신 문제를 그럼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설명하고 동의 잘 못 받는다. 이건 그럼요. 인정을- 설명 부족하고 동의 못 받는 거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제도적인 것 때문이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설명하고 동의 못 받는 거는 인정하시네요. 특히나 지금 아까 그러면 선진국 그 어느 선진국에 가벼운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혹은 영구히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선진국가 단 한 군만 절대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다 반대로 예컨대 진료할 시간이 훨씬 더 있고 진료 단가당 진료비 수가가 훨씬 더 인정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미국의 의사들이 혹은 다른 선진국의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의사의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만 그건 하나의 요소이고 제가 외국 의사 물어봤거든요. 돈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수가 한국에서는 수가 이야기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수가 아무 상관없고 한국 의사에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되지. 당연하대요. 인간의 가면 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짜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은 돈을 내고 가서 치료받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프라이버시를 치료받을 수 있는 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동의받는 게. 자, 그럼 제가 두 분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도 대표님 예전에 대학에 계셨었잖아요. 우리나라 의학교육이나 우리 트레이닝 제도가 발달해 오면서 수가 문제가 저수가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자체가 환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거나 아니면은 지금 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의사들이 당연히 환자에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못해왔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환자를 고객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은 다 인정하지만은 거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만큼 저희가 의료 윤리에 대한 문제 인식이 굉장히 늦었고 하지만 그거는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저희가 한 10년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대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수가의 문제라고 하면 수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 생각은 과연 수가의 문제에 대한 예를 들면 진료 시간을 좀 많이 한다. 진료 시간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인권의 문제에서 공개 설명해주고 진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가하고 인간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본인이 행복해야지 환자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진료를 적정의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명, 150명을 진료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20, 30명 진료를 하는 환경과는 환경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환자에게 말 한마디 더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하지만 100명, 150명한테 한 사람 앞에 적어도 두세 번의 설명을 더하는 것과 20, 30명의 적은 환자들한테 내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거죠. 저는 지금 환자단체연합회와 분명하게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성범죄뿐이 아니라 의사에게는 분명히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성범죄뿐이 아니라 다른 의사의 그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직종보다 과도하게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뭐 맨 앞으로 또 돌아가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 스스로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뭐 정부와 합동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이 면허관리국을 의료인 전체죠. 사실은 면허관리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플로에서 혹시 이 전의총에서도 한 분이 오신 것 같고, 환자단체에서도 한번 대표로 그와 좀 논의에 빠졌거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네 분들 돌아오면서 한 1분 정도 마무리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전의총에서 오신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제 토론 타입이고요. 거의 지향하는 점은 비슷한데 방법론적인 차이 그리고 저희 쪽은 악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자는 의미니까 그걸 환자단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어떤 법이든 가장 최소한의 그 피해자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항으로는 저희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눠서 그러니까 환자도 위하고 의사도 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위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단체에서 누가 말씀 좀 한번 하시죠. 저희 토론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현 사회에서 의사보다는 환자가 더 약자라는 개념에서 이 환자를 대변한다면 오늘 토론에서도 좀 더 의견을 좀 시합해서 교육이 앞으로의 의료에 있어서의 질 높은 의료에 대한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이제 서양 의학이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싫어하죠, 사람들이. 이 서양 의학입니다. 서양 의학이 들어온 지 100년 정도 됐는데 100년 정도 들어온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환자-의사 관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거나 또는 그것이 서로 어떻게 좀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들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의사 관계의 직접적인 관계가 정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뭐 사회보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의약보험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논의의 상당히 중심에 놓여지면서 환자-의사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게 좀 취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 나라마다 그렇게 변해오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논의를 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의료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그 자질 또는 태도에 관한 것을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거리입니다.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과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진료 환경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사도 설명하고 동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미국 의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의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료계 스스로 교육이라든가 전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자율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건의료 분야의 입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규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환자 측 입장을 옹호한다고 생각을 해도 이 법은 반드시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실효성이 없고 의사들은 내가 정말 정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과도한 우려들이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에 이런 아젠다들이 환자단체와 의사단체 직접적인 논의의 장에 올라와서 서로 오해가 없이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기를 참석해 주신 양 단체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끝까지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